복잡한 것은 사악한 경우가 많아요. 아, 이름 딱 들었는데 뭔지 잘 모르겠고 사용 설명서가 2장 넘어가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런 건 하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특히 연금에는. 투자에 왕도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오늘 그리고 어제 그제 한 사흘 동안 쭉 들더군요. 돈과 시간의 싸움인 것 같은데 시드머니가 처음부터 많으면 좋겠지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시간이라는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요걸 어떻게 잘 굴려서 은퇴가 머지않아도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또 사회초년생인데 어떻게 하면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을지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권 센터장에게 자세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아, 진짜 어제같이 증시가 빠질 때는 형님들 도와주세요 하고 예.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는데 예. 그 말씀 한번 해주세요. 어제 보니까 예. 불타기도 있고 물타기도 있고 가만히 예. 있기, 돔황차 이것도 있었거든요. 이럴 때는 경험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이제 변동성이라는 것 자체가 주식시장의 숙명과 같은 거예요. 사실 이 변동성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수익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그쵸. 손실의 이유기도 해요. 그래도 이럴 때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거는 역사적인 이제 변동성이 어느 정도 됐나를 보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참고하는 게 대부분 미국 데이터들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은 이 증시 데이터를 세계에서 가장 잘 축적한 나라기 때문에 100년이 넘었으니까요. 예, 그렇죠. 하고 그 코울스라는 사람이 기부금을 왕창 내가지고 이 증시 데이터도 연구도 시켰던 나라예요. 기부금으로 또 그거를 연구했던 나라기도 한데 이게 우리가 한 어제가 빠진 게 포인트로는 200포인트지만 퍼센트로는 5%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주가 빠질 때 보는 거는 퍼센트로 봐야 된다. 네. 포인트는 좀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퍼센트인데 5% 빠졌는데 사실 주식시장에서 연 10% 정도 빠지는 거는 2, 3년에 한 번씩 늘 있는 이벤트예요. 사실은 데이터를 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 마음가짐을 좀 차분하게 그쵸. 하면서 상승장의 조정은 건강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고 가도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 5년에 한 번씩 2, 30% 빠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한 10에서 30%까지 빠지는 거는 우리가 한 5년 안에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인데 한 20, 30% 빠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마 SBS 8시 뉴스겠죠? 거기에 거의 톱 기사로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런 이벤트가 어쩌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동성이라는 것 자체가 숙명적인 것이고 이렇게 이런 것이 늘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의 맷집을 키워야 돼요. 예. 그러면 맷집을 단단하게 장착을 하고 자 이제 막 입사를 한 거예요. 사회초년생.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집도 사야지 아이도 키워야지 생각하면 골치 아픈데 예. 그러면 첫 월급 받았을 때부터 소득의 몇 % 정도를 떼어서 이렇게 쌓아두면 좋을까요? 이게 이제 그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그 이제 사실 가계 저축률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습니다. 소위 말하는 선진국 클럽이라고 불리는 OECD 국가 중에서도 거의 최저권이거든요. 88년도 우리가 고성장할 때 올림픽 했던 시절에 네. 세계 최고였습니다. 가계 저축률이. 그때는 이자를 막 두 자릿수로 줬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5%가 안 돼요. 근데 이거 자체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저축은 정해진 답은 없다.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 정부에서 이제 만들어준 세제 혜택 상품에 한도를 일단 채워 나가는 걸 해나가면은 자연스럽게 저축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연금저축계좌, 뭐 IRP, ISA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연금저축계좌는 그랑 IRP 합해서 연간 9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되는 거니까 채울 수 있느냐 두 개 합해서 이걸 보시고 두 번째 ISA 계좌는 연간 2천만 원씩 해서 5년간 1억까지 채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채울 수 있는 제 생각에 신입사원물은 많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께서 순서가 연금저축계좌는 600만 원까지 월 50만 원씩 넣을 수 있으면 먼저 이걸 하고 두 번째 더 여유가 있다. 네. 그럼 ISA 계좌에 25만 원씩 추가해서 300만 원 추가로 넣고 또 여유가 있다. 그럼 ISA 계좌에 연간 2천만 원이니까 이렇게 채워 나가는 방식으로 하는 게 맞고 그 단순하게 저축률만 가지고 지금 얘기하기는 어렵다. 또 연봉도 너무 다르고. 네.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번째로는 이제 젊은 나이기 때문에 투자를 좀 일찍 시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투자는 확률 게임이거든요. 네. 100%가 존재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100%를 강조를 하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보나마나. 근데 우리가 내일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는 확률이 50대 50인데 이거를 시간의 길이를 늘려서 특히 젊으신 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자산이 아까 그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라는 레버리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이 뭐 미래에 보장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보면 여러분들 적립식으로 10년 이상 하면 거의 마이너스가 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이겨요. 예, 1920년도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어려웠다는 시기 대공황도. 그 1970년대 소위 말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서 또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기도. 그다음에 2008년도 금융위기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 때도 그 뒤에 있었던 코로나 팬데믹 사태 때도 10년 이상 적립식을 한 사람들은 마이너스가 안 났어요. 아, 그러네요. 예. 아, 근데요, 지금 궁금한 게 최근에 투자 수익률 투자자별로 보니까 60대 이상 고령 여성,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다 이기셨고 예. 20, 30대 청년 남성들은 수익률이 가장 낮았대요. 예. 근데 다 같이 투자를 했는데 장기간 투자를 했을 때도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있죠. 차이가 납니까? 뭐 그 유명한 연구가 그 미국의 이제 테렌스 오딘 교수라는 사람이 실제 증권 계좌 가지고 분석한 사례가 있어요. 그게 보면 남성들이 여성분보다 수익률이 안 좋아요. 그 왜 그럴까요? 예. 투자 훨씬 많이 왜 하시는데. 그럴까요? 남성이면서 젊은 사람들이 있어. 네. 똑같이 나타난 거예요, 한국도. 왜 그러냐면 젊은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과잉 확신 편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행동 재무학에서는 그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개념인데 자기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사람들한테 당신 운전 실력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면 다 잘한다고 그래. 아. 근데 실제로 평균을 내면 평균 이하도 있는 거거든요, 원래는. 그렇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자기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젊은 남성일수록 더 그래요. 근데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제가 그쪽에 깊은 지식은 없지만 진화적으로 젊은 남성들이 원시 시대부터 적극적으로 사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쫄면 안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젊은 남성들이 자기 자신을 믿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적합하게 진화해 왔고 우리는 그들의 후손인 겁니다. 생존 본능인데 근데 투자 시장에서는 그것만 갖고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젊으신 분들 이런 경우에 그다음에 이제 저는 연금이라든가 IS 이런 절대 상품 같은 것들을 1번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뭐냐면은 그 연구 중에 가장 또 이런 심리 연구 중에 유명한 건 매매 횟수와 수익률 관계예요. 이건 100%입니다. 그 통계도 나왔습니다. 예, 네. 어떤 나라의 연구 데이터든지 보면은 매매 횟수가 맞은 사람들이 수익률이 무조건 낮아요. 그게요. 그래서 세대별로도 성별로도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예. 10년을 장기 투자한다고 치고 예. 어떤 종목 혹은 어떤 펀드를 어떤 방식으로 10년을 묶이면 예. 돼요? 저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먼저 이제 왜 자기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게 이제 뭐냐면 그 오디세이 효과라고 그러거든요. 네. 뭐 사이렌 효과라는 표현도 쓰는데 행동경 재무학에서는 오디세이가 사이렌이라는 이제 악마 괴수의 노래를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은 샌데 몸은 아름다운 여성인데 이 노래를 사람들이 들으면 멍해져가지고 소용돌이에 빠져갖고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디세이가 만약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네. 트로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고향에 돌아가면서 돛대에 나를 묶어라. 그리고 너희들은 부하 선원들한테 밀랍으로 귀를 막아라. 네. 그래서 내가 어떤 명령을 내리더라도 나를 풀어주지 마라.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행동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자기 결박 기능이에요. 자기 결박 기능 있는 상품들이 뭐냐면 연금저축계좌나 뭐 ISA나 뭐 이런 것처럼 해지하면 불편한 상품들이 결박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기본으로 해야 되고 네. 두 번째로는 그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게 미국의 연금 백만장자들이에요. 미국의 연금 백만장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들 그들이 어마어마 뭐 화끈한 뭐 원자력, 조방원 뭐 이런 걸 했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디? 거의 TDF와 인덱스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뭐냐면 타겟 데이티드 펀드나 아니면 인덱스 펀드 같은 것들은 활용하시는 게 왜 좋냐면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가 장기적으로 20, 30년간에 걸쳐서 상승을 했다는 거고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수익률이 낮을 뿐이지. 그다음에 TDF는 뭐냐면 자산 배분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그 투자 수익의 3대 원천이
마켓 타이밍, 그다음에 종목 선택, 자산 배분인데 많은 분들이 마켓 타이밍과 자산 그 종목 선택에 집중하시지만 뭐 연구 결과는 자산 배분이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타겟 데이트드 펀드 자체 그 자체가 자산 배분 펀드예요. 그러니까 자산 배분 형태가 돼 있든 아니면 저비용의 인덱스를 통해서 장기간에 내가 적립식으로 적립해 나가는 사람들이 사실 미국 연금 백만장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복잡한 것은 사악한 경우가 많아요. 아, 이름 딱 들었는데 뭔지 잘 모르겠고 그쵸. 사용 설명서가 2장 넘어가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런 걸 하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특히 연금에는. 네. 그 내가 이제 그런 거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연금 자산에 있어서는 굉장히 단순함의 그 미학이라고 그러죠. 네. 우리가 이제 뭐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그렇죠. 동일한 대안이 있으면 가장 단순한 쪽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칙을 가장 표방했던 분이 사실은 그 인덱스 펀드를 설립한 존 보글이라는 인물이고 네. 이분이 인덱스 펀드의 역사를 자기가 정리한 책, 자기가 만들었던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스테이 더 코스예요. 항로를 유지하라는 아니 거예요. 근데 항로 유지하고 싶은데요. 20대는 항로를 쭉 길게 보고 갈 수 있거든요. 네. 이제 막 출항을 해서. 예. 근데 4, 50대는 지금 고민에 빠지는 게 시간을 그쵸. 레버리지로 쓰기에는 시간이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예. 이런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뭐 세 가지 정도 제가 얘기를 준비했는데 첫째 뭐냐면 당연한 얘기지만 연금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야 돼요. 그래도 아직도 있고 또 잘하면 정년이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연금에 적립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도 당연히 지금 그 9%를 내지만 앞으로 네. 13% 늘어나겠지만 재미난 건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자영업자분들은 아니시지만 9%를 내가 다 내는 게 아니에요. 절반 그렇죠. 내주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거, 뭐 퇴직연금 같은 거, 연금저축계좌 세제 한도 내서 열심히 두시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 인적 자본의 가치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인적 자본. 예,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도 월급쟁이 생활하는데 월급을 받는 것 자체가 내 인적 자본에서 급여라는 형태로 현금 흐름을 받아 수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회사가 나의 쓸모를 그만큼 인정을 하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근데 인적 자본이라는 것이 속성은 뭐냐면 저도 그렇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본의 가치가 지금 제 인생의 최대치예요. 제가 퇴직하는 순간 절반이 아닙니다. 3분의 1 토막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거의 10분의 1 토막 나는 거예요. 인적 자본이 드라마틱하게 떨어집니다. 인적 자본이 드라마틱하게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요 갭을 메우려는 게 우리가 연금과 같은 자산으로 요 갭을 보완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소득이 적더라도 내가 꾸준히 퇴직 이후에도 뭐 200이든 300이든 뭐 100만 원이든 벌 수 있는 소득이 있으면 굉장히 훌륭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 50대 분들은 뭘 고민해야 되냐면 내가 갖고 있는 연금 자산, 그다음에 내가 그 퇴직 이후에 어떤 일을 해서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인적 자본의 캐시플로우 이런 것들을 다 흔히 말해서 현금으로는 포트폴리오로 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 그럴 땐 지금은 주식 몇 %, 채권 몇 % 이렇게 변동성에 대응하면서 수익을 안정적인 수익을 취해서 네. 짜는 건데 퇴직 이후의 포트폴리오는 이런 자산 간의 변동성보다 캐시플로우 내 인적 자본을 포함한 캐시플로우의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장 뭐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인적 자본에서 여러분들께서 일을 좀 오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어렵긴 하지만 권하는 거는 우리가 정기 고령기, 후기 고령기 나눠서 얘기하는데 네. 75세 이후로 후기 고령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후기 고령기 전까지 일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고 미국에서 연구된 그 미국의 이제 보스턴 대학의 그 은퇴 연구소가 유명한데 제가 논문 다 보지 못하고 뭐 다 볼 필요 있습니까? 결론만 알면 되지. 거기서 한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은 퇴직을 1년을 늦추면 은퇴 파산 리스크가 절반 이상이 줄어듭니다. 야. 네. 그때쯤에 1년은 굉장히 귀한 시간이군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퇴직 후에도 200만 원을 벌잖아요. 네. 이걸 내가 금융자산으로 번다. 뭐 예를 들면 은행 예금으로 번다. 지금 은행 예금이 한 2.8% 되거든요. 좀 많이 주는 게 그나마 그러면은 은행 예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내가 인적 자본을 통해서 일을 해서 버는 200만 원은 무려 8억 5,7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유동화가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좀 현금
흐름 포트폴리오를 네. 40, 50대부터는 계속 시뮬레이션 해보시면서 준비를 하고 또 금융감독원에 가면 연금 담화 사이트가 있어요. 네.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국민연금부터 내가 가입해 이런 것도 좀 보시고 이거 외에 내가 돈이 있으면 이 돈으로 만들어내는 캐시플로우를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자가연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연금화된 형태의 상품을 통해서 뽑아내는 현금 흐름. 일에서 뽑아내는 현금 흐름, 그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캐시 그 금융 자산이든 뭐 부동산 자산이든 뭐 임대료가 됐든 배당이 됐든 네. 이거를 뽑아내는 걸 연금은 이제 자가연금이라고 그러죠.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니까 이 조합을 얼마나 잘 만들어 나가느냐가 사실은 은퇴 재무 설계의 그냥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빠질 수 없는 게 집이잖아요. 예. 우리 다른 거는 내가 준비를 잘 못 해놨지만 나는 집 한 채 가지고 있다. 아마 이런 중장년층 이상이 많이 예. 있을 텐데 그러면 선택지가 집을 사이즈를 좀 줄여요. 그래서 차익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집을 세로 주고 뭐 월세, 전세를 주고 요새 전세는 좀 쉽지 않겠습니다만 예. 월세로 돌리면서 나는 나가서 살아요. 이런 분들도 계실 수가 있을 텐데 예. 집은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을까요? 일단 대전제는 그 일단 가치관이에요. 뭐 저도 이런 말을 막 주장하기엔 그렇지만 내가 어디에 살지, 어떤 노후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무엇을 할지에 대한 자기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으면 그다음 문제는 좀 상대적으로 결정이 좀 쉬워요. 근데 이게 없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면 되게 고민스럽죠. 근데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 자산 비중이 한 70, 80인데 이게 뭐냐면 진짜 부자로 올라가게 되면 부동산 비중이 높아도 더 낮아요. 아래로 내려오면 훨씬 더 높아요. 그렇죠. 대출까지 감안하면 100이 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 중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 가치관이 정립되면 쉬워요. 내가 비싼 집 사는데 팔고 현금 확보해서 뭐 좀 외곽 나가서 산다. 이런 방법도 있고 두 번째 이제 뭐 한 시세 한 12억에서 15억 이하 주택들은 흔히 얘기하는 주택연금을 그렇죠. 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제도예요. 아 그래요? 죽을 때까지 주거든요. 남들은 없어요. 네, 오. 딴 나라들도 있어요. 근데 딴 나라들은 민간 금융회사에서 해요. 아. 그래서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 돈을 더 이상 안 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우리나라는 집값이 떨어져요. 그럼 어떻죠? 그래도 주택 가격 그 당초 약정한 그 주택연금을 다 줘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주택 가격 하락 리스크를 내가 갖는 게 아니라 네. 누가 갖는 거예요? 정부한테 넘기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원래 투자의 세계에서는 선택과 책임의 원리가 따르기 때문에 내가 행위를 하면 리스크도 내가 수용해야 되는데 그렇죠. 주택연금은 가격 하락 리스크를 정부한테 전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되게 잘 돼 있는 경우예요 이게. 근데 지금 비용이 비싸죠. 왜냐하면 주택연금도 대출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출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런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저는 다운사이전 같은 거를 앞으로 좀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집 평수를 줄이는 예, 거.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 인구 구조에서 55년생부터 74년생까지가 한국의 베이비붐 1, 2차 세대를 합한 거예요. 지금 74년생들이 마지막이거든요. 이분들이 올해 51살이에요. 아, 지금 정년제도 그대로 유지되면 네. 이분들이 4년 뒤에 55세 되면 뭐 회사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55세 임금 피크제에 들어가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분들이 4년만 지나면 퇴직해요. 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1,600만 명 이상이 퇴직자가 되는 거예요. 그 완전히 다른 세상인데요.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이걸 지금 그림을 볼 때 현재 시각에서 보지만 뭐 제가 뭐 정확히 미래는 예측할 수 없지만 10년이 지나게 되면 상당히 다른 그림이 펼쳐질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 이런 주택 다운사이징 같은 분들이 그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분들이 돈을 계속 많이 벌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건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 상위 0.00 뭐 1% 이 정도 빼놓고는 대부분의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적 자산의 가치가 퇴직과 더불어서 거의 10분의 1 토막 나거든요. 그러면 주택 네. 시장이나 매매 시장에도 큰 영향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시간이 아쉽습니다. 우리 끝으로 전 이미 퇴직을 했는데 지금이라도 뭘 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제가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그 포트폴리오를 현금 위주로 짜는 그것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것이 부족하신 분들은 일을 해야 돼요. 음. 그 후기 고령계까지 일을 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 건보료 같은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하는데 건보료는 줄이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75세 이후 후기 고령기가 그 현역 세대보다 의료비를 보통 5배 이상 쓰고 다른 사람들이 평생 의료비의 절반 이상이 75세인데 아직 55년생이 75세가 안 됐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캐시플로우를 여러분들께서 네. 굉장히 많이 확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권 센터장과 함께했고요. 다들 너무 반갑다고 안부 인사 전해주시네요. 저도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예, 감사합니다.